오늘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또 청년들과 또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보지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은 빛도 어두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요즘에 일을 해가지고 증거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무대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열심히 일해주는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우리가 승리자인데 우리가 압도되어 가지고 야,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오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전달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먼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 이렇게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그 하와이에 이렇게 큰 비치를 가면은 새벽 일찍부터 이게 서핑을 타려고 아침에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첫 파도가 일기 시작할 때 그 파도로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그 파도를 잘 타서 재미있게 서핑을 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일찍 잠자지 않고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황당한 것이죠. 아니, 아직 파도가 치지도 않았는데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여러분, 파도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일어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난 마귀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 깨어나서 그러한 파도가 오는 것을 깨닫고 놀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준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딱 왔을 때 바로 당황하지 않고 파도를 향해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옮기는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고난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힘들어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찬스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셔서 기쁨으로 이 모든 정보들을 소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과거에 특정 어떤 종교 집단들이나 소수의 어떤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돈을 빼앗고 자기 스스로가 미혹되어서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런 마지막 때와 완전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1948년 이전에 세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회복을 외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오늘날의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현대 교회가 대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저주는 예전에 유대인들이 다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학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1900년 만에 역사에 회복된 것인데 1900년 전 대한민국에는요, 삼국시대였습니다. 그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왕이 현재 중국의 청도 또 베이징, 이 훈춘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중국 정부에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과거 19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치를 했으니까 국토를 좀 반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쟁하자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하루아침에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산모가 배 아프지 않고 아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산모가 진통하지 않고 아기를 놓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민족이 하루아침에 탄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땅 이스라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순산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재림 예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948년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라이트 타이밍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1967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일부의 신학자들은 1980년 이후에 그 구소련의 유대인들이 북방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주한 그 기간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성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확한 기준인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그 한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 중앙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40년을 한 세대라고 푸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또 어떤 분은 100년이라고 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시간표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준을 삼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타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회복되어서도 안 되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습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복음이 시작되었죠.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작년 2011년에 세계의 유수한 선교단체 리더십들이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무엇이었느냐? 2020년이 되기 전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달이 완료될 것이라고 이 선교사들의 리더십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결의했느냐? 문서로 작성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미션을 수행하느라고 놓쳤던 첫 번째 개념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쳤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남은 우리의 10년의 선교 목표를 완성하자. 두 번째로 남은 그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동력과 선교의 자원을 집중하다라는 것이 작년에 여러분 이 결의된 선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 위클리프라고 하는 세계 성경의 모든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주는 큰 선교단체가 있죠. 그 선교단체를 들어가 보니까 약 2025년 경전으로 해서 모든 나라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됩니다. 라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각종 지진과 재난과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신부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것에 대해 관심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경고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을 향해서 목이 굳어져 있던 목을 풀고 하늘을 향해서 원래 본향을 향해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과 함께 마태복음 23장 24장 또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같이 읽게 되면요 특별한 오해 없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등장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티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세대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정부라는 형태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정치 새로운 시스템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영적인 우리 분명한 위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1985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re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자, 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회복시켜 줍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제 US for Africa라는 이 특별한 앨범이죠. 미국의 당시에 유명한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스페셜 앨범입니다. 그런데 이 앨범의 메시지를 처음에 들어보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얼마나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수용할 만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가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고 그것을 한 입 먹고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경건의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먼저 먹여주고 나서 얘네들이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빅 패밀리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래 큰 가족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메시지를,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래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줬는가? 한번 보시죠.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안 봐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 성경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영어 성경은 브레드라고 돼 있죠. 빵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2000년 만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다른 말씀도 많을 텐데 돌을 빵으로 바뀌는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트위스트, 왜곡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는 하나로 됩시다. 세계를 하나로 연합합시다 라고 하는 이 평화적인 메시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날 세계 정부를 만들고 있는 세력의 영적 본질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졌을까?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를 채우라고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보라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1차적인 시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근원적인 원래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애굽에 있던 노예되어져 있던 그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의 길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증명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감찰하셨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찰하기 위함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에게 2000년 전 예수님에게도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단순히 먹거리를 만들어봐라, 너의 배를 채워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이냐는 그 가치 기준을 놓고 결정을 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했던 그 모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만이 있어야지 내 삶이 유지될 거라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100%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너희의 삶을 유지시켜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세계는 하나로 연합합시다라는 이 평화적인 메시지 이면에는 똑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 것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오늘날 미국 사회의 주류 대학에서 퍼져나오고 있는 사상입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 뉴욕에 가면 좋은 학교죠. 컬럼비아 대학에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한 방에 없앨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략을 담고 있는 좋은 서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회과학대를 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먹고 남을 만한 충분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국가적으로 자원을 독점하고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자원이 남아돌아서 당뇨로 죽어가고 어떤 지역에서는 굶어서 죽어가는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뭔가 잘못된 사회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또 외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요,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고 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아놔도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이 국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날에는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서로 간에 굉장히 깊이 있는 국제 공조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앞으로의 이 사회는, 과거에는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의식에 기반을 두고 서로 간에 국가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그 결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가 있는데 이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주의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열린 사회, 또 열린 애국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인이기에 앞서서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 안에 지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벗어버리고 지구 안에서 열린 애국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구촌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연합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연합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각 민족 간에. 특별히 세계의 가장 큰 전쟁의 위기들은 종교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또 중동의 그 사태가 종교 간의 갈등이죠. 이 종교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지만이 세계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올 텐데,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살펴봤더니 결국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가시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이 공통 분모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그런데 문화가 달라져서 특정 지역은 알라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각각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학자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One family under God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굉장히 평화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등장할 텐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 사이버 세상이니까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70억 인구를 다 투표를 시킨 다음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압도적인 표결로 여러분 이긴다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어떤 다수결이나 투표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 자체가 진리인 것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합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빈곤을 퇴치합시다, 빈곤한 국가들을 회복시켜 줍시다라는 이런 사탕 발린 소리를 먼저 사람들에게 먹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표현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열린 애국주의가 나왔습니다. 열린 사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왔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 세계는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간에 우열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있는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굉장히 성숙한 사회 같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뭘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까? 동성애를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동성애 인정해 주자. 그들의 성적 기호인데 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성과 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방법이 있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과학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준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과거에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죠.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어보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 권위를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틈만 날 때마다 다음 세대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러한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요, 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에게 거절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다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정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정부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EBS의 그 교육방송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이 되기 시작했을 때 미래의 국가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조선일보 기자에 특파원했던 분들, 뭐 동아일보 했던 분들, 또 대학에서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래의 국가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000년이 넘어갈 때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토가 세계 정부의 군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IMF가 전 세계에 자금을 쥐고 있고, 월드뱅크가 전 세계 은행들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뭐 WTO가 전 세계 무역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화의 실체인데, 이 세계화를 통해서 실제로 세계의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이제 12년 전에 한국의 교육방송에서 했던 영상을 제가 이렇게 편집한 자료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세계 정부, 뭐 세계 통치 이런 얘기를 하면요, 황당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뭐 마징가 제트나 뭐 이런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잖아요. 뭐 세계 정부 얼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세계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출현하고 있는가를 오늘의 그 주제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상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세상이 실제로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화폐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뭐 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리만 브로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뱅크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G20 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열렸을 때 대한민국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TV 방송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신 이 대통령들의 이 장면들을 촬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만큼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국제사회에 중요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거기서 뭘 했는지 이런 후속 보도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날에 시차도 다 안 맞는데 하룻밤에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언양 불고기 드시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뭐 비빔밥 먹으려고 여러분 서울에 모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바로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뭘 의결을 하고 돌아가셨느냐 하면요, 단일 화폐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슨 유로화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단일 화폐 시스템이 오겠느냐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요. 유로화가 붕괴됩니다. 유로화가 붕괴되고 나면은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결국은 여러분 월드뱅크 체제의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조금 사시게 되면은 이 화폐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를 이루게 될 텐데 왜 화폐가 중요하냐 하면요.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물건 구매할 수 있는 도구를 장악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물건 구매를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물건 구매 뭘로 하고 계십니까? 돈으로 하죠. 돈으로. 카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뭐 물물 교환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뭐 계란 3개 가져가가지고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런 일이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실 때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적그리스도 정부가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뭐 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사단 숭배자들이 전 세계의 화폐 권한을 장악을 한 다음에 바로 믿는 자들에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2의 선악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마귀에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제한하는 대상이 좀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러나 늘 마귀는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오늘날 전 세계가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의 핵심 기능들이 다 외부로 노출되게 되죠. 자원이라든지 이렇게 식량 자금률 같은 게 급격히 낮아지게 되고 또 무역이 중단되게 되면 국가 기관 산업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무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부채 규모가 점점점 증가하는 대외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띠냐 하면요. 어떠한 국가도 외국의 헤지 펀드로부터 자국의 이 화폐권을 보호할 수 없는 그 위험이 노출되는 것이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채 규모를 제가 2년 전 자료인데 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2008년도에 미국의 위기가 왔고 그 전에 1930년도에 1차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 두 위기를 비교해 봤더니 바로 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통적인 사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단 숭배자들은요. 우리들이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사회는요.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은 여러분 빚 안 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아파트 여러분 리스하죠. 차량 또 리스하죠. 그래서 월급 딱 받으면 매달 페이먼트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이 딱 끊어지면 차도 뺏기고 집도 끊기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죽을 때까지 계속 다람쥐처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병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부채가 급격하게 2000년도 이후에 미국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는가?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이 상품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집값이 막 오를 때예요. 그때 여러분 다 뭐 하셨습니까? 국가에서 대출을 보증해 줬기 때문에 은행에서 빚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죠. 한국도 다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한 채 샀는데 얼마 지나니까 5만 불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5만 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즉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겨우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느 동네 집 사면 더 오를 수 있다더라 이런 것을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집을 아마 많이 사신 분들은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점점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특정한 시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도 저도 안 되고 이게 하우스 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집을 살 때 그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을 체크한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다 다르죠.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트리플 A 등급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썩습니다. 좋은 신용 등급의 채권과 좋지 않은 정크 본드와 믹스를 하게 되면 어떤 착시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전교 1등의 성적표와 전교 꼴등의 성적표와 전교에서 중간 정도 하는 친구의 성적표를 3개를 추출한 다음에 더하기를 해서 나누기 3을 하면은 평균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중간 이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평균값이. 그러면 제3자가 이 평균값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뭐 공부를 중간 이상은 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착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정크 본드와 좋은 우량 채권을 섞어가지고요, 파생 상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아이비리그의 금융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천재들이죠. 세계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 파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팔아먹었냐 하면요, 전 세계의 국가들에게 다 팔아먹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많이 샀습니다. 얼마만큼 팔아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미국 분들이니까 한국 분보다는 조금 돈에 대한 이 달러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84조 달러치를 팔아먹었습니다. 전혀 감이 안 오죠. 얼마인지. 자, 한국 돈으로 1조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기에 내가 현금 자산, 뭐 부동산 자산 다 합쳐서 한 1조 정도 있다 하는 분은 없으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모임에 거의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조가 굉장히 큰 돈인데 1조에다가 곱하기 684조인데 곱하기 1,100억 원을 하셔야 원화로 바뀝니다. 전혀 우리가 감이 안 오는 돈인데요. 한번 제가 원화로 바꿔보니까 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전혀 감이 안 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팔아먹었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면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죠. 교사면 교사연금을 가입하고 군인은 군인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돈을 운영하느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공무원들의 업무 스타일은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책임이 아니면 철밥통 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 책임이 아니도록 일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일을 했느냐, 자 5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조를 내년에 이 팀이 운영 1팀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5조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투기를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지탄을 받겠어요.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오른다고 땅을 다 사가지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들면 얼마나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는 국내의 주식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쏟아붓고 녹이는 거죠. 나머지 돈은 해외에 자산들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해외 자산 투자를 할 때 여러분 해외 여행 갔다가 마음에 든다고 건물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외국에 있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 투자 의뢰를 합니다.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지를 컨설팅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해 줄 수 있는 그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요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던 리만 브로더스 같은 회사들, 오늘날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몇 개의 투자 회사들에게 의뢰를 하면 얘네들이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수백억씩 받고 해줍니다. 저는 그 형들하고 많이 놀 때 10년 전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고 많이 놀면서 돈 뻥튀기 하는 걸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놀고 먹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뭐 300억 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따면요 한 1년 6개월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데 3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페이퍼를 주면은 서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시간을 끌고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포트 한 다음에 파이널 리포트 할 때는 이제 뉴욕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꼭 비즈니스석이나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다 통으로 빌려가지고 이 팀을 통째로 부른단 말이에요. 좋은 비행기 타고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차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 픽업을 해서 뉴욕의 최고급 호텔에 딱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기도 꽂혀 있고 아주 기분이 좋죠. 그렇게 여러분 만찬을 하고 또 쇼핑을 또 이렇게 싹 시켜줘가지고 뭐 몰에 가가지고 다 물건 사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마지막 날 리포트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술 기운이 이제 해롱해롱하죠. 그런데 아침에 올라가 보면 한 1500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된 페이퍼가 쫙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똑똑한 수학 천재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수학 뭐 미적분 방정식을 막 칠판에 적으면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함수식을 막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위험률이 낮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걷다 대고 굳이 뭐 이 수식이 뭐가 잘못될 리도 없고. MIT에 박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쭉 아는 척하고 1500페이지 넘어가면 마지막에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알 거 없이 파생상품 이거 사면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전 세계의 금융 이렇게 투자하는 큰 기구들이 다 샀습니다. 이걸 산 금액이 아까 보여드린 그 이 정도의 돈을 전 세계가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도둑질을요 한 집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놈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크게 사기를 치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도둑놈이 아니죠. 사회적인 범죄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명 죽이면 살인자인데 여러분 몇백만 명 죽이면요 일반적인 살인자의 범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전 세계에 평생에 먹어야 될 미래 가치를 다 털어먹은 겁니다. 10년 동안. 이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것도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대통령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왜냐? 이거 수습 안 하면 전 세계 경제 그대로 쇼크를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서로 막 그 기자들 문 닫고 나니까 싸우는 거죠.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가지고 야 니들이 이거 왜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 보고 뒷수습을 하라 그러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미 뭐 사고 쳤는데 어떡하냐. 같이 해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합의를 보면서 하여튼 단일 화폐 시스템이 오고 있습니다. G20 회의가 열리고 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사회과학대 교수들과 동아일보 재단이 만든 이 논문을 보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국가 시스템은 세계 정부가 출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 출연한다 표현되어 있죠. 이 논문에 있는 발췌된 내용인데 초국가 행위자가 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국가 행위자가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것을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교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이야기는 이 정도 했으면 더 얘기하면 취침 모드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경제 얘기를 쓸데없이 하느냐 하면은 돈을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 하면요 청교도 국가들이 세운 크리스찬 국가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맞는 말 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숭배자들은요 항상 조용히 들어와서 자신들의 세력들을 점점점 넓혀갑니다. 그냥 우리 순수한 크리스찬들만 떠들고 이렇게 막 우리가 땅 장하겠다고 하지 마귀 숭배자들은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지경을 넓혀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달러를 보니까 1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글자 바로 옆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뭡니까? 한국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피라미드라고 딱 치시면 백과사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상징이라고 나옵니다. 자,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왜 돈에다가 어떤 놈이 이 피라미드를 지어 넣었을까? 그걸 여러분 확인해 보면 딱 나오겠죠? 언제 넣었는지 누가 넣었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 넣었느냐? 여러분 미국의 돈은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5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맨날 일찍 7시만 되면 회사를 가시는 거예요. 회사에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빠 다리를 붙들고 아빠 오늘 출근하지 말고 나가 놀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를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회사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 돈은 종인데 내가 크레파스 가지고 돈을 잘 그려주면은 이거 쓰면 안 될까? 그게 좀 어색하면은 좋은 이 기계를 사가지고 돈을 찍어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5살 때 했죠.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돈은 찍어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제가 막 돈을 찍어내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아마 여기에 없고 다른 데 어디 잡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이곳 가운데 나는 솔직히 돈을 찍어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없으시죠? 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시고 오늘도 열심히 오전에 돈을 벌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는 돈을 찍어낸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조폐청에서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원화를 관리를 하죠. 근데 이 조폐청의 여러분 사장이 조폐청을 관리하는 이 회사가 어떤 특정한 가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 총수가 이 돈을 찍어내는 기구를 관리를 해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돈 찍어내는 회사의 아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 저는 돈을 찍어냅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뭐 하나 사야 되니까 100억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딱 넣어줍니다. 그럼 이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이건 뭐 당연히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 돈을 찍어내고 있는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FRB라고 하는 이 기구는요. 이름은 FRB인데 페더럴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 한 번도 외부 감사도 받지 않고 얼마의 돈을 찍어냈는지 감사도 받지 않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개인 회사가 됐느냐? 1913년도에 개인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걔네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돈에다가 피라미드를 아예 박아놓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온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힘든 세상이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분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 여러분은 워싱턴에 계시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던 시절에 쓰셨던 글들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링컨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얼마나 많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또 카톨릭 안에 있는 제수이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들을 적어 놨는지 이 국가의 돈을 찍어내는 기구가 이 정부의 손에서 민간인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국민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많은 글로 썼고 그것을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단 숭배 자본이 들어와 있는 이 자본이 미국에 있는 화폐 권한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다가 암살당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13년도에 11조의 왕으로 알고 있는 록펠러. 전 세계에서 여러분 록펠러를 11조의 왕으로 설교하는 나라는 이 한국 커뮤니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들. 왜냐하면 여러분 록펠러는 11조 많이 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1조 떼먹고 사는 거 아니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많이 내면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11조를 많이 내가지고 부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미화를 시켰는데, 록펠러가 여러분 실제 살았을 때 이야기 읽어보면요, 록펠러는 절대 그런 크리스찬도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죽 욕을 먹었으면 대통령이 록펠러에게 비난을 할 만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왜 오늘날에 이렇게 11조의 왕이라는 위인전이 쓰여질 만큼 되었느냐? 1920년대에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중요한 신학교들을 돈으로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자기의 번영주의 신학을 퍼뜨릴 수 있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학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후원을 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런 신학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여튼 이 돈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세히 또 보면 됩니다. 유럽의 포스터 보니까요, 바벨탑을 그대로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니무롯이 만들었던 이 바벨탑인데, 이 반기문 사무총장도요, 뭘 하고 계시냐면 세계 단일 정부 촉진위원회를 출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단일 정부 촉진위원회 뭐 하는 곳일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를 단일화시키도록 촉진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빨리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스트로보 탈보트라고 하는 빌 클린턴 당시 정부 때 국무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은 진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의 범지구적인 권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리 패튼 맥도날드 하원 의원이요, 1980년대 초기에 미국의 강력한 대권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화당에. 그런데 이분이 뭘 얘기했느냐면요, 1980년대 초기에 왜 백악관에는 인사권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인사를 추천하는 권한이 CFR이라고 하는 이 외교협의회 단체, 민간단체, 트라이얼 커미션이라고 하는 상각위원회, 이 단체들이 손아귀에 쥐고 있느냐. 그리고 왜 이 인사들은 록펠러가 60년째 의장으로 앉아있는데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오른쪽에는 헨리 키신저가 있고 왼쪽에는 브렌젠스키 교수가 앉아있는데 왜 얘네들은 바뀌지 않느냐. 그리고 왜 얘네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록펠러 가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통일교하고 자본 수합을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FRB 시스템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외부 감사를 안 받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이것을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하원 의원이요. 이게 여러분 그때 밝혀지면 미국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이제 그 세력들에게 왔겠죠.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또 대한항공 747 비행기를 타고 1983년도 9월 1일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83년도 9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련의 미극이 2대가 떠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계셨거든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문회는 없어지게 되죠.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와 그 패거리들이 추진하는 슈퍼 자본주의의 목표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자, 83년도 얘기입니다. 지금은 벌써 27년, 28년, 약 30년이 지났죠. 지금 여러분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성 단계. 이제 얘네들은 이게 비밀이 아니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 환경 문제를 많이 제시하는데요,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온도를 낮추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환경주의자들이. 근데 뭐 환경주의자들의 돈 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요, 록펠러 자본가, 또 유럽에 돈 찍어내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환경운동에 돈을 다 댑니다. 그린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바칠라프 클라우스라고 하는 현 체코 대통령이 2009년도에 이 세계의 리우 기후협의가 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기는 지구 온도가 아니라 자유 온도다, 이런 얘기를 엉뚱하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원래 목적은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인도, 이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는 동북아 세력들을 장악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파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여러분 이 경제의 힘을 뺄 수가 없으니까 탄소세라는 것으로 여러분 전체의 생산 총량을 규제해가지고 이 국가의 에너지 파워를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1차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세계 단일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앞으로 단일화되는 화폐는 종이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세상, 지속 가능한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종이돈이 사라지고 모든 돈이 전자화폐가 되기 시작하고 앞으로의 조만간의 사회는요 페이퍼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의 유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문화적인 이 배경을 먼저 깔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2년 전, 3년 전에 극도로 막 일으켜가지고 캠페인을 엘고어를 통해서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래 목적은 세계 정부를 만드는데 약간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통일교 얘기는 뭐 한국 사람들은 이단이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유엔은 뭐 맨하탄에 가면 있는 유엔 좋은 곳이죠. 그런데 또 한국의 유학생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선망의 직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인들이 들어가면 별로 나쁜 일 안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중요한 정책은 국제사회의 다국적 자본에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또는 국제 유태 자본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 자본들에 의해서 자본의 힘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유엔은 록펠러가 설립을 했는데 뭐 록펠러하고 저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는가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록펠러가 1860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처음 시작합니다. 뭐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그런데 이 록펠러 아저씨가 사업을 할 때는요, 이 시장의 이 경제 시스템이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경찰이 도둑놈만 잡아주고 아무 시장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산업에 독점 효과가 나타나면 독점 효과. 더 힘센 놈 하나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올해 여름에 한국의 어떤 시골에 집회를 갔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려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한국에는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그려져 있어요. 이 표지에.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에 2,000원, 2,500원씩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500원에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70% 할인을 해주고 8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80% 할인해서 5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할머니에게 아이스크림 얼마입니까? 라고 조스바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2,500원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 2,500원 하냐고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거기에 얼마가 적혀있는지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500원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거를 할인해 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거 아이스크림 뺏으면서 먹기 싫으면 관두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참 당황스러워서 안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실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슈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켓이 할머니가 먹기 싫으면 관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아니라도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독점이 되면 피해가 오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사업을 할 때 당시에는요 모든 미국의 산업이 독점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시작할 때 유럽에는요 1860년대에 이미 유럽 전체의 자본 시스템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또 몇몇 소수의 가문들에서 완전 자본 시스템이 장악당합니다. 이미 그것을 여러분 알고 싶으면 파이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권 책의 그 중반부 내용까지가 유럽의 자본이 어떻게 장악되고 있고 영국의 수상들 나폴레옹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의 개혁을 반대하려고 얼마나 많이 푸시하다가 죽게 되었는가를 제가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아마 보시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그 자본이 미국에 있는 청교도 국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때 록펠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록펠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지분을 우리에게 일정 부분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너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산업에 이 자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있는 자본들이요. 그중에 석유 자본에는 이 록펠러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년 만에 미국 전체 석유 시스템의 약 90%를 독점합니다.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석유 시장의 90%를 독점했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가 굉장히 악명 높은 기업인으로 1900년대 초기에 록펠러 싫어하는 글들이 신문, 논평, 사설에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냥 궁금하시면 박물관 가셔가지고 도서관 가셔서 1900년대 초기의 사설들 그냥 만화들 쭉 보십시오. 얼마나 록펠러를 문어처럼 그려놓고 안 좋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그런데 이때 1913년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자본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그 국민들의 여론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왜냐? 1907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똑같이 2008년처럼 의도적으로 터뜨렸습니다. 이 은행가들이. 그리고 나서 1913년도에 록펠러의 장인 어른이 공화당의 상원의원으로 있었는데 올드리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금융개혁 법안을 국회에 딱 내놓습니다. 국민들이 다 저항하죠. 야, 쟤네들은 록펠러하고 사돈인데
쟤네가 하는 법안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양동작전을 펼쳐놓고 실제 FRB 법은 누구를 통해 통과시키느냐?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요. 굉장히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첫 번째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의 민간 회사, 돈 찍어내는 민간 회사가 생기게 된 계기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퇴임할 때서야 자기의 글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법안을 서명한 것이다. 입법 범죄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1914년도 이 초기에 미국의 지성인들은 뉴욕타임즈에 월스트리트에 엄청나게 많은 글들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암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돈을 시장에 쫙 풀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냥 단순하게 오늘 당장 먹을 게 많아지면 대중들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돈을 확 풀어줍니다. 금리를 낮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2000년 초에 집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피해하는 기간이 몇 년 있었죠. 집값 막 오르니까 차도 바꾸고 막 애들한테 막 돈도 많이 주고 외식도 하고 아마 그런 해피한 시절을 몇 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900년도 13년도 이후에 뭘 했느냐? 이 미국의 이 은행가들이요 시장에 돈을 쫙 푼 다음에 마진콜이라는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 자본 5%만 있으면 95%를 대출해주는 은행의 대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조건은요 담보는 필요 없는데 100% 주식을 투자해야지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식 시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시장에 돈이 남아도니까 주식이 계속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세계의 많은 전쟁 물자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때의 시기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 실직자가 제로인 상태. 그렇게 해피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번 돈으로 뭐 했느냐? 영화 보고 집 사고 차 사고 하는 일을 1920년대에 이미 미국은 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단어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욕심을 딱 받아가지고 함정의 트랩에 빠지면은 수학이 들어가죠. 29년도에 자 은행가들이요 전화를 겁니다. 은행 그 몇몇 은행에게 돈을 다 갚으십시오라고 일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어지면은 돈이 없어지면 회사는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로 쓰러지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돈이라는 것은 혈액과 같은데 은행가들이 돈줄을 딱 져버린 거예요. 일시에 동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돈을 갚으십시오라고 은행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행들은 전보를 다 쳤는데 이 일반인들은요 72시간 이내에 돈을 다 갚아야 됐습니다. 전보를 받으면은.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지금 다음에 월스트리트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뭐 하러 나왔느냐? 주식 팔려고 다 지금 허겁지겁 나온 거예요. 다음날. 왜 나왔느냐? 빨리 주식 팔아가지고 원금 갚아야 파산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주식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리죠. 다 팔려고 나왔는데 누가 삽니까? 이날 하루 동안에 주가가 11.59% 빠집니다. 이날이 미국의 경제 공황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요. 은행은 기준금리를 확 낮추고 시장에 돈을 확 풀어가지고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뭘 했을까요? 금리를 높입니다. 왜냐? FRB는 의도적으로 금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미국의 알짜, 크리스찬, 백인, 청교도 회사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금리를 쫙 높이고 모든 여러분 좋은 회사들이 다 부도나기 시작합니다. US 스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좋은 미국의 좋은 회사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국제 유태 자본입니다. 유태인도 아니면서 유태인 행세를 하면서 전 세계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 정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단 숭배자들. 계시록 2장 9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뭘 하느냐?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뭘 통해서? 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반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포드 자동차 설립자가요 1930년도에 글을 기고하는데 뉴욕타임즈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나쁜 짓을 한다, 일본인들이 나쁜 짓을 한다, 소련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다 자칭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땀을 흘려서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이 자칭 유대인들은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책에 기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다 어떻게 됐느냐, 다음 날 모습입니다. 3일 후에 이 당시에 여러분 중절모 쓰고 캐시미어 코트 입고 뉴욕에 있으면 나름대로 미국에 잘 살던 중산층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요, 다 파산되셔가지고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당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여러분 이 이후에 뭘 했느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누굴 갖다 줬느냐, 스위스의 로스차일드 은행에다가 다 갖다 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1997년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냥을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대부, 퀸턴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퀸턴 펀드는 사실은 조지 소로스는 그냥 대리인이고요. 실제 소유주는 다 유럽의 금융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금융 위기를 터뜨리고,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만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IMF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기준금리를 똑같이 높입니다. 미국처럼 쫙 높여서 우리나라의 알짜 회사들을 다 가치를 떨어뜨리죠. 환율을 높이고 금리 높이고 하니까 다 회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고 헐값에 다 사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삼성, 현대, 한국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인이 관리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안 믿기시면 연말에 이익이 나면 이익이 다 어디로 배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 국제 유태 자본에게 싹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그냥 다람쥐처럼 노는 겁니다. 노는 거. 또 뭐 했습니까? 똑같이 금 모으기 운동 했습니다. 금 모아서 다 어디 갖다 줬을까? 애기들 돌반지까지 다 뽑아가지고 방송국에서 뭐 그냥 애국자 났다고 막 난리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외국에 계시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을 많이 갖다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 금이 다 이 유럽에 있는 로스차일드 자본의 은행에 다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유럽의 금융 위기가 터졌죠. 그리스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한국처럼 금 모으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하느냐면, 앞으로 시작될 단일 화폐 시스템은요 금 본위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금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원래 돈이라는 것은 금 기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세게 금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금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월드뱅크에서 이제 앞으로 추진하게 될 건데, 세계은행에서요, 유럽인들이나 미국인이 얼굴 마담으로 앉아 있으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거부 반응 느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에는 이 얘네들이요 한국인들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다 다 얼굴 마담으로 갖다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미 그들과 함께 유지하고 있지만 얼굴의 가죽은 한국의 아시아의 가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들의 원하는 입맛대로 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현실을 모르면서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부귀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그냥 세계가 흘러가는 큰 흐름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록펠러가 만든 삼각위원회요, 로고입니다. 뭐죠? 예, 666인데 기독교 단체가 항의를 했습니다. 야, 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왜 이 싱크탱크가 666이냐, 좀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이 666처럼 보인다고 좀 바꿔라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요 얘네들이 참이 소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은요 창의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겨우 한다는 게 666, 뭐 비스트, 짐승 이런 거 좋아하고 뱀 이런 거 좋아하고요, 겨우 한다는 게 하여튼 이런 좀 이상한 일만 합니다. 그래서 티를 꼭꼭 내죠 자기들이. 자, 맨하탄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사람을 묶고 있는 것들,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한 조형물들을 건물 적재적소에 하게 되는데, 꼭 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록펠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록펠러가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많이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를 지었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록펠러가 만든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2011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하냐면요, 한국의 조계종의 스님 120명 초청해가지고 연불 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목탁 두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일을 하는 곳이 록펠러가 만든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스님들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뭐 이사갈 애들 다 불러다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것을 세계 평화, 종교 평화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들이 이름만 교회지 예수님 없는 교회라는 거 잘 아시겠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단편적으로 인포메이션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잘 알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록펠러 재단을 통해 가지고 CFR을 통해 가지고 유엔에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세계 단일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유네스코 이런 단체 세계 문화유산 보호해주는 좋은 기구죠. 그런데 여러분 유네스코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로고 자체가 그리스의 파론테논 신전 로고를 띠고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에서 뭘 하나 하면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지정되어져 있는 유산을 한번 찾아보면요, 전 세계에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신전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가지고 전쟁 나도 요것만은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마귀가 아끼는 보물이니까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가지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뭐 하여튼 제가 이 기구들 하는 일들을 다 얘기하면 오늘 밤 새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데, 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에 옵니다.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그런데 오시면은 백악관 갔다가 나오셔가지고 바로 가는 곳이 CFR이라고 하는 록펠러가 만든 싱크탱크입니다. 보이시죠? 맨하탄에 68번가에 있는데, 이 가보시면은 CFR에 이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뚱뚱한 할아버지 있죠? 그 할아버지가 계속 앉아있고, 록펠러 아저씨가 60년째 의장으로 앉아있고, 컬럼비아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브렌젠스키도 계속 앉아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얘네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백악관의 고위직 인사들은요, 인사 추천권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임명을 하는 것 뿐이지 인사를 추천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다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은요, 다 CFR 멤버들입니다. 그러면 백악관에 들어가셔서 CFR 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 CFR 회원이 되셔야 백악관의 인사권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추천을 누가 하느냐? 얘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뽑히건 간에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실증이 나면 5년 동안 야, 누구를 뽑아봤더니 완전히 우리가 당했어. We can change 해가지고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다음에 한번 바꿔보자. 바꿔봐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이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 쇼에, 정치 쇼에 놀아나는 겁니다. 양당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고무줄 튀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CFR이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기준을 하는데 미국은 정치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칠레는 농업을 하고, 호주는 환경을 하고, EU는 경제를 담당하고, 에너지는 아랍이 담당하고 쭉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한국이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야, 한국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제 국제사회 여러분 중심에 지금 껴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이게 참 슬픈 소식인데, 한국에서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단 애들을 확 잡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확 잡는 이 교육 시스템이 앞으로 세계 단일 정보화의 표준화를, 스탠다드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청소년한테 강의하면요, 이 순간에 애들이 막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우리의 살 길이 없구나. 빨리 나이 먹고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교육 시스템이 표준이 되는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하면요, 2008년도 하반기에 바뀝니다. 원래 일본이 이 스탠다드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또 이렇게 하여튼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손발 잘 맞는 분들이 정권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이게 교육 정책이 넘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밥만 먹고 계속 한국 교육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자기가 한국에서 수능 보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한국 교육을 칭찬하는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분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는요, 아무렇게나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까? 동네 이장만 돼도 함부로 말을 안 하는데 세계의 대통령이 여러분 마이크 잡고
언제 자기가 한국에서 공부했다고 계속 한국 교육 칭찬하는 거죠. 왜냐? 밑에서 계속 페이퍼가 오는 겁니다. 메모지가. 한국 교육을 칭찬하라고. 왜냐? 한국이 최근에 교육 질서가 바뀌어가지고 한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국제사회의 뉴스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눈이 좀 열리게 됩니다. 아, 얘네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얼마나 애들이 쫀쫀하나 그러면요, 일본이 할 때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한동안 이 국제 유태인 그룹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틈을 대한민국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다 빼먹을 것 같은 빼먹고 있는 상황인데, 외교 문서를 보시게 되면 2008년도 9월달 이후부터 외교 문서에 일본이 원래 항상 미국 정부에 수레바퀴라는 관용어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 수레바퀴가 한국으로 지금 넘어오게 돼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미국의 수레바퀴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안에가 미국이 나쁜 게 아니라요, 미국 안에서 중요한 정책의 의결의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로 이 국제 유대자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체도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핵심적인 정책을 결의하는 사단 숭배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프리메이슨 집단들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깊이 있는 윗선에 있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하부 프리메이슨들은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회입니다. 친목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냥 로타리 클럽 같은 친목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점점 이 레벨을 올리다 보면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발을 뺄 수 없는 상황까지 점점 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벨탑을 어떤 모형으로 하고 있는, 이 바벨탑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대로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 유럽의 국회의사당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자, 해골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음 세대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 숭배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을 잘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뭐 말만 다음 세대 하지 별로 다음 세대 실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철저하게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예일대학교라고 있죠. 미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교 중에. 근데 예일대학교를 나온다고 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나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예일대학교를 가셔가지고 해골클럽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한국인들은 해골클럽에 안 받아줍니다. 대대로 가문대로 마귀만 숭배했던 애들만 골라서 쓴단 말이에요. 아무나 안 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일대학교 안에 있는 이 해골클럽은요, 세계 1차 대전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 1800년도 후반기에 청나라에 아편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 동인도 회사 때 중국의 자본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마약을 팔아 가지고 중국의 은모니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금융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홍콩을 먹게 되고, 그 이후에 HSBC라는 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최대 주주들이 누구냐면 오늘날의 해골클럽 종단의 자녀들입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자, 부시도 그 가문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제 당시에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존 캐리라고 하는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유력한 인기가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이 경선을 벌이고 있을 때 한 대학생이 이렇게 손들고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도 부시하고 똑같이 해골클럽 출신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간판은 민주당 간판 달고 나왔지만 사실은 똑같은 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내면적인 의도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던 한 학생에게 경찰이 전기총까지 쏘며 제압을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한 대학생이 존 캐리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 2명이 이 학생을 저지합니다. 학생이 저항하자 경찰관 2~3명이 더 달려들어 바닥에 눕히고 진압합니다. 신체를 잠시 마비시키는 전기총인 테이저 총을 쏘자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릅니다. 미 플로리다 대학에서 열린 존 캐리 상원의원의 연설 도중 일어난 사건 직후 학생들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 들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아무 말 못하게 전기총을 쏴가지고 애를 기절을 시켰어요. 대학생을.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황당하니까 미국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과잉 진압 아니냐.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기에도 황당하니까 YTN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막을 모르고 그냥 보면은 이거 황당한 일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면을 보게 되면은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공론화되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똑같은 사례를 또 한국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 황우석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황우석 교수.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분야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런데 대다수의 이 유대인들을 뒷돈을 대주고 있는 애들은 국제유태자본이라고 하는 혈통상은 실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12지파가 아닌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행사를 하면서 실제 반유대주의 정서를 의도적으로 생산한 다음에 실제 유대인들을 학살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마귀 숭배자들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코를 푸는데 자기 힘으로 코를 안 풀고 다른 사람 손으로 코를 푸는 거예요. 자기는 때를 묻히지도 않고 이런 전략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분야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어느 탑 클래스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이 세계에 주름 잡고 있는 게이트키퍼 역할, 모든 산업의 게이트 역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금융도 마찬가지고, 의료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이 다 장악을 하기 시작해서 자신들의 이 갭을 유지를 시키는데 산업 발전에 황우석이라고 하는 교수는 유학파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의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소젖 만지다가 세계적인 그 학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 나가게 됐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제 그 굉장히 국제사회에 나가면 교만하잖아요. 이 교만하죠. 뭐 교만할 만하니까 그분은 교만했는데 하여튼 이 유대인 만나가지고 언론 앞에서는 뭐 대등하게 악수하지만 언론들 다 기자들 나가고 나면 겸손하게 양손을 딱 모으고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꺽다리 짚으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찍혔습니다. 찍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 세계의 사기꾼으로 몰린 다음에 이렇게 완전 아웃됐죠, 학계에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실험실에 있는 애들이 한 건데 내 핵심 애들은 다 빠져가지고 남의 회사에 들어가고 나는 세계적인 도둑놈을 몰려가지고 이게 이 학자로서 완전 명예를 다 팔아먹고 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철이 들어가지고. 철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서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은요, 이게 링크가 다 돼 있어가지고 약 85%는 그 위에 분들이 유태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태인의 이 링크라는 거는요, 마피아 조직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마피아 조직 비슷하게 돼 있고, 거기에 총 보스가 바로 그분이에요. 저 양반 눈에 한번 잘못 들으면 그 과학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골로 가는 이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겸손해지셨죠. 그래서 네. 지난 10년 동안 그분한테 한번 잘 보이려고, 그래서 논문 하나 제대로 한번 내보려고 말이죠, 가장 갖은 애교를 학회 가서 만날 때마다 꼬리를 치면서 했는데도 결국 안 받아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야인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자기 입으로 이제 꼬리를 쳤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여튼 잘 만나가지고 이분이 나를 이 바닥에 다시 마돈나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몇 년 전에 강당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 말을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요, 다음 정권의 황우석 박사는 반드시 복권됩니다. 굉장히 한국의 영웅으로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황당한 일 같지만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핵심 파워라인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내용 했다가는 별로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이게 확실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모르지만 뭔가 뭐 이상한 게 냄새가 나는구나 느껴지시죠?